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매년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둡시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하면요,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 첫 번째,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요, 절대 무효예요. 절대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느 누구에게건, 누구 사이에서건, 이 세상 어디 가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제3자는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죠. 아까 얘기했죠.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든 누구 사이에게서는 어디 가든 이 세상 어디 가든 항상 무효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절대 무효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실제 문제 지문에서는 이렇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장 가능. 이게 무슨 소리지? 절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그냥 선이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이게 무슨 소리죠? 절대적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사항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그러면 절대적 무효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문제 속에서 응용을 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 부분에서 무조건 암기하라 하니까 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머리에 실하게 박아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이해 위주로 좀 한번 바꿔볼게요. 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서 이 사회질서라 하면요, 첫째로 선량한 풍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회질서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은 일단 윤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도덕. 그리고 기타 사회질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법률이 있죠. 법률. 근데 이 법률 속에서 여러분 이해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 거예요. 자, 법률 속에는 민법도 있지만 형법이 있어요. 형사처벌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형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A와 B가 정이라는 사람을 살해하는 내용의 청부살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청부살인 계약. 자, 이것도 계약입니다. 맞죠? 계약. 근데 그냥 계약이 아니고 형법을 위반하는 내용이죠. 사람을 죽인다는 내용이니까 즉 살인 예비죄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지금 저지르는 계약입니다. 그러면은 형법 위반, 즉 법률 위반이죠. 그러면은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죠. 그러면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율을 하죠. 어떻게 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 무효는 절대 무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사이에 체결한 이 계약은 무효가 되죠. 그냥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제3자 C나 D나 E나 F나 Z까지 있다 할지라도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이분들한테도. 그래서 이거를 절대 무효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잊어먹을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지문이 가끔 보이는 건데요. 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법률행위시로 봅니다. 이 법률행위시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 체결시로 보면 돼요. 같은 말입니다. 양 당사자가 의사합치해서 도장 찍고 사인하는 거,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판시는 아니죠. 재판시는 아닙니다. 재판시는 이거죠. 판사 앞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시점이죠. 그러면은 법률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갭이 발생하죠. 시간은 우측으로 간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즉 이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 시점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윤리나 도덕이 변했어요. 변했음. 가변적입니다. 이 변합니다. 풍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법원 판례는 이걸로 보죠. 법률행위시, 계약 체결시. 이게 아닙니다. 재판시가. 이런 뜻인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자, 토지거래라는 것은 이거 매매 계약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 이거는 특정 구역에 대해서 주무관청 허가를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있고 허가를 받고 이러한 규정은, 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계약이 있고 허가를 받고 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은 효력 규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유효라고 봐야 될까요? 무효라고 봐야 될까요? 허가를 받지 못했대요. 양자택일 하라 그러면은 무효라고 우리는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잘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계약은 무효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먼저 해봅시다. 그래 유효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자택일 하라 그러면. 그래서 무효인데 이렇게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효력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효력 규정이 아닌 건 뭐가 있는데요? 그걸 갖다 우리는 단속 규정이라 그래요. 단속 규정. 그래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서 이 규정의 성격을 물어보면요, 단속 규정이 됐냐 아니면은 효력 규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단속 규정은 뭐죠? 단속한다는 거죠. 이 단속의 의미는 처벌한다는 거죠. 과태료 같은 거,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효력은요, 유효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무효라고 봐버리면 아까 효력 규정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이라 그러면은 단속 규정 위반하면 유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효라고 한 순간 그럼 이것도 효력 규정이 돼버리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 의미도 없어지고. 그래서 단속 규정에 반하면 이 단속은 처벌한다. 과태료 같은 거. 근데 효력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래도 힘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외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지문에서
허가할 때 히읗 규정이, 여기 히읗 있죠, 히읗. 히읗 자음 있잖아요. 여기 효력할 때 히읗 자음 있죠, 이게.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그래서 허가 규정 관련해서는 히읗이 따라온다. 단속 규정의 디귿은 서로 안 어울리잖아요, 히읗하고.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이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자, 굵은색으로 된 게 증명이죠. 농지를 사고 팔려면, 즉 살려면은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아파트 취득 자격 증명은 없는데, 농지는 취득할 때 농민보호, 경자유전 원칙 이런 것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지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매매 계약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같은 그런 착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가끔 시험에 내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다, 이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자, 농지 취득 자격 허가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글자가 아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 되어 있죠. 증명은 증명일 뿐이지 허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효력과 관련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다른 방법 설명 가능한데 그러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형사사건 수임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자, 형사사건과 대비해서 민사사건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사사건 관련해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형사사건 간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하는 이 계약 자체는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암기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안 들어도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여러분 기억을 좀 붙잡아 두기 위해서 설명 아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민사사건은요, 한마디로 쇼부 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체 진실 발견 뭐 이런 게 아니고 쇼부를 치는 거예요. 합의 보는 거죠. 조정 그런 거죠. 양 당사자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변호사끼리 나서서 합의 잘 보면은 장땡인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민사 자체의 의미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권투시합 아시죠? 복싱시합. 그런 것처럼 스포츠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민사는 일종으로 보면은. 그와 관련해서 능력, 역량,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 변호사들의 노력, 이게 좌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것은 계약상 전혀 잘못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형사사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형사사건은요, 정해진 틀에서 실체 진실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판결하는 겁니다. 맞죠? 뭐냐면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즉 정의 구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사는 정의 구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형사사건은요, 정의 구현이거든요. 정의사회 구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노력했다 해서 쇼 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보수 약정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 관념에 반할 수도 있다. 왜냐면 어차피 형사에서는 실체 진실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이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답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암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암기하시려면 하시고요. 정의 나는 이해파다 그러면은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공인중개사의 초과 수수료 약정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여기에서요, 중개사법에서도 어차피 여러분 배웠을 건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암기하십시다. 초과 부분만 무효죠. 이거 암기 안 되셨으면 하세요. 왜냐면은 1타2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효력이 있고요. 우리 민법에서 효력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수수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초과 부분만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했죠. 그러니까 효력 규정이죠. 효자 들어갔잖아요, 같이. 그래서 초과 수수료 약정 금지 규정 자체는 효력 규정이다. 왜? 초과 부분만 무효라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했잖아요. 공무 청탁대가 지급 약정은 반사회적이다. 여기서 공무가 이제 포인트인데, 자,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청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금전이나 어떤 경제적 이익을 받기를 약정을 하는 거예요. 즉 돈을 아직 안 받았어도 형법에서는 범죄가 되죠. 뇌물죄가 되죠. 그러면 형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질서잖아요. 그래서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죠.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 공무회가 있는 것이지 뭐 청탁 대가에 대해 포인트를 두는 사람인데 그건 그러면 안 돼요. 공무입니다. 예를 들면 이걸 사무로 바꿔볼게요. 개인 간의 직무 관련해서 대가를 받습니다. 그게 왜 이상해요? 전혀 이상할 거 없죠. 그거는. 그래서 공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소보험 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보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자, 여기서 키는 어디냐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에 있죠. 그래서 이 목적 중에서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이건데,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요. 계약을 해놓고 나서 보험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약관에 해당하면은 보험금을 주죠. 즉 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겠다. 이 부정의 의미는 뭡니까? 안일부에다가 발을 정자죠.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의롭지 못하면 뭐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그래서 무효가 되겠죠.
다소보험 계약을 통한 여기 다소보험 이거를 외우면 안 돼요. 그냥 다소보험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 보험을 두텁게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 가입하는 거 그거는 합법입니다. 그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소보험 계약 이것 가지고 반사회적 법률이다 이러면 여러분 틀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한 행위는 무효다. 자, 일단 여기 한번 봐봅시다. 허가를 받지 못했죠. 그럼 유효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무효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것만은 부족해요. 이 내용은. 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기본이 되는 재산이에요. 기본재산은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즉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재산이 없어지면 학교는 죽는 거죠. 그래서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했다면 무효로 보는 겁니다. 도박빚 변제 약정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여기서 도박의 포인트가 있죠. 도박은 뭐죠? 풍속사범이라 그러죠. 풍속. 선량한 풍속. 그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윤리 위반이죠.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 볼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더 뭐가 있죠? 도박을 범하면 형법으로 도박죄로 처벌받죠. 형법 위반도 되죠. 법질서 위반이니까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잖아요. 역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됩니다. 강박이 사용된 법률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 강박이란 것은요, 여러분 뒤에 배우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아시죠? 그거거든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 해당하는 뭐가 되죠? 무효잖아요. 절대적 무효. 그렇기 때문에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서 암기하는데 이렇게도 한번 외워봅시다. 이 강박이란 것은요, 이 강하게 협박한다는 거거든요. 이 박자가 협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한번. 얘가 만약에 강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하고 강박은 다르죠. 자, 강도는요, 목에 칼 대고 계약서 쓰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강도죄니까 형법 위반이고, 명백히 그거는 사회질서 위반이죠.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데 무리는 없어요. 근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즉 계약서 쓴 것은 무효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취소는 된다는 거죠. 즉, 강도였다면은 강하게 보아서 그거를 무효로 보는 게 맞았고, 강박이 상대에 쓴 것은 강도보다 더 낮은 단계, 더 약했기 때문에 그 위력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취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암기를 합시다. 이거 생각하면은 함정에 빠지는 그런 거거든요. 이 세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거. 자, 아주 단순하게 접근합시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목적에 대해서 어떤 불법성이 있으면은 뭐 반사회적일 것 같죠. 여기 한번 또 보세요. 목적이 뭐 세금 회피라면 나쁜 놈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회피예요. 목적이 강제집행 면허 뭔가 나쁜 놈 같죠. 근데 그게 함정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나 세금 회피 목적 이런 것은 뭐다? 낚시예요. 낚시. 낚이면 안 되죠. 그래서 외웁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나 이런 세금 회피 목적은 괜찮다.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다는 얘기 뭐죠?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 그래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로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양도세 회피 목적 이런 것은 괜찮다. 강제집행 면할 목적, 양도세 회피 목적 괜찮다. 괜찮다는 것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허위의 근저당 설정 이런 거 뭐 다운계약서 뭐 중간생략 등기 이런 거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강제집행 면할 목적은 괜찮다. 양도세 회피 목적은 괜찮다.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갈수록 함정에 빠지고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눈으로 익히고 이거는 암기를 하십시다. 비자금의 소극적 은닉 목적 임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자, 비자금을 숨긴다는 거죠. 그리고 임치는 맡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금을 모은 사람이 맡기는 거죠. 그 돈을 숨겨달라고. 근데 그 받은 사람이, 맡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숨긴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놔둔 거예요. 그냥 주문 준대로 받아놓고 그냥 한 구석에 놔둔 거예요. 어디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라 그런 뉘앙스로 보면 돼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냥 받아서 그냥 일종의 싫은데 거절은 못하고 그냥 받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런 정도로 느낌으로 외우세요.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이다. 중간생략 등기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중간생략 등기 있죠. 자, 이거 두 개 구별을 해봅시다. 양도세 회피 목적 그러면 이건 낚이지 말자예요. 양도세 회피 목적은 오케이 괜찮다예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하고 이대로 끝내주는 거고요. 여기는 양도세 회피 목적 그게 아니고 그냥 특별조치법에 있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뭐냐 이 성격이 그거거든요. 그럼 이 규정의 성격은 효력법규 아니면 단속법규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항상 단속법규로 하면 이게 뭐라는 거죠? 처벌은 하되 봐줄 수는 없으니까 처벌은 하되 효력은 있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즉 효력 규정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이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느낌이. 자, 그럼 이게 중간생략 등기를 한 사람이 진짜로 나쁜 놈인가 한번 보면 되겠죠. 느낌을 가져가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중간생략 등기는 A가 B에게 팔고
돈을 받고 B가 C에게 팔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되죠. 근데 귀찮으니까 어차피 A에서 지금 단계에서 보니까 A에서 결국은 C로 가니까 B를 생략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등기상으로 이게 잘못된 것은 없거든요. 현재 보면 C 소유인 건 명백하니까 지금 허위양도 막 통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사고 판 겁니다. 다만 B를 생략한 것 뿐이에요. 그냥 어차피 C한테 갈 거니까 에이, B 그냥 생략해버리지 뭐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냥 묵과할 수는 없대. 왜냐하면 B에 대한 그 세금이 지금 과세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봐줄 수는 없으니까 세금 먹이고 뭐 처벌을 하되 이 C 앞으로 되는 이 등기나 이런 계약 같은 거 유효로 봐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아직 그 필이 안 온 사람을 위해서 더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말이죠. A도 숨겨버리고 B도 숨겨버렸다 합시다. 아 C만 그 되고 신고를 다 안 해버렸다 합시다. 뭡니까 이거? 나쁜 놈들이죠. 세금 3번 빼먹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무효로 되는 반사의 질서로 봤을 수도 있겠죠. 판례는 아직 없지만. 구주택건설 촉식법상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법규이다. 이 전매는 왜 하는 거죠? 지금 땅을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이 시세 차익을 남긴 행위는요, 지나치게 단기간이면은 투기로 볼 것이고, 좀 약간 길게 가져가면 투자로 봤을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투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이 투기 같은 경우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시킬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과태료 등 처벌은 받는 거예요. 형사처벌 등. 단속은 하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속법규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암기가 잘 안 되신 분들 위해서 더 도움을 드리자면, 원래 내로남불 아시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 봅시다. 이 투자하고 투기의 그 경계가 좀 애매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효력 규정으로 봐버리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개인의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주관이,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건데, 이걸 너무 센 효력 규정으로 봐버려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더 낮은 단계로 보면 단속법규인데, 그렇다고 아예 봐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전매가 시세차익 남기는 건 사실 불로소득이잖아요. 일종의 자본소득으로 볼 수도 있는, 어쨌든 노동력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봐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예 무효로 만들 수도 없고, 중간 단계는 단속법규인 거죠. 이렇게라도 외웁시다.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즉 규정의 성격을 물어봤습니다. 내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인이 공인중개사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공인중개사가 나랑 계약합시다 해서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직접거래가 되는 건데, 이를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규정은 이제 결론은 단속 규정이다 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게 효력 규정이었다면 어떻게 되죠? 의뢰인이 낙동강 오리알 돼버려요. 이 사람은 빨리 집 팔고 나가야 되는데, 즉 공인중개사하고 매매계약서 쓰면 안 된다는 그 자체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그 규정을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른단 말입니다. 일부러 이런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이 집을 팔고 동시에 이사하면 새로 살 집을 빨리 또 계약을 또 하잖아요. 한 군데 꼬이면 다른 데 꼬이고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 그 규정 때문에, 그 직업인을 규제하기 위한 그 규정 때문에 일반인이 진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는 유효하게 해주고, 대신에 이 중개사, 이 사람은 전문 직업이니까 처벌은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처벌하되 그 유효한 거, 법률행위는. 그러면 이게 뭐죠? 단속 규정이잖아요.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원칙상 유효하고 예외적으로는 무효가 된다. 이중매매는요, 항상 유효하거나 항상 무효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유효한데 예외적으로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중매매라 하면 매매를 2번 한 거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2번 팔아먹은 겁니다. 그림에서 보면 단독주택 소유자 갑이 을에게 1번 팔아먹고 또 병에게 같은 단독주택을 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2번 팔아먹었으니까 1번, 2번에서 이중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병의 등기 이 부분, 물론 그 전에 계약이 체결이 됐겠죠. 이 병과의 계약과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인 겁니다.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이 계약과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고, 그게 바로 원칙상 유효고요. 또 이 계약과 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이게 2번이라고 할게요. 이중매매가 원칙상 유효한 이 1번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만 받아요. 그 상태에서 갑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잔금을 받은 다음에 등기까지 넘겨주는 겁니다. 이 등기까지. 이 경우에서 이 병과 체결한 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고요. 이 등기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칙상 유효한 경우죠. 다음은 그 예외적으로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를 볼게요. 즉 병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를 보면 되는데, 소유자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은 1번과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중도금을 받은 거예요. 을로부터.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면요. 갑은 이제 을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이제 하게 되면은 형법상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이 갑이.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았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 병이 갑에게 적극 권유를 합니다. 적극 가담으로도 표현을 해요. 적극 권유를 하니까 결국은 갑이 병에게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등기까지 병 앞으로 넘겨준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갑은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을에 대해서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이걸 배임죄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병을 볼게요. 이 병은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즉 적극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 가담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형법으로는 공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갑은 배임죄의 정범이고 병은 배임죄의 공범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둘 다 죄인이에요. 이제부터 범죄인. 그러면은 법질서 위반이잖아요. 형법 위반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죠.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병명의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예외적으로 무효인 2번의 경우예요. 그래서 아까 원칙상 유효한 경우가 뚜렷이 다른 부분은 이 중도금을 받았다는 점, 그 다음에 제2매수인 병에 적극 권유가 있었다는 점, 이 차이인 것이죠. 자, 이제는 기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간단히 봅시다. 핵심만 봅시다. 자, 부동산의 이중 매매는 원칙상 유효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는 거죠, 이게. 제1매수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 원칙상 유효, 이게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 시에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 부분이 바로 제2매수인 이건 보이시죠? 적극 가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 이게 전제로 된 겁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갑이 배임행위를 한 거고 병이 적극 가담해서 공범이 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둘 다 범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게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더 많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죠. 따라서 이중매매는 항상 유효하다, 항상 무효하다. 그럼 둘 다 틀린 얘기가 되고요. 부동산의 이중매매 그러면 원칙상 유효한데 예외적으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이중매매에서, 자,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는 뭐죠? 절대적 무효죠. 그 경우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자, 그림에서 봅시다.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현재 지금 등기는 병 앞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니까 이 등기는 뭐죠? 무효인 상태죠. 그래서 무효이니까 이걸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 말소시키는 방법이 을이 병에게 직접 청구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대의해서는 할 수 있죠. 자, 대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제1매수인은 소유자 갑을 대의해서는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의 편리상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을은 계약금도 줬고 중도금까지 준 상태죠. 때로는 잔금까지 준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등기만 을이 못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을은 돈을 줬는데 등기를 딴 사람한테 넘겼으니까 열받죠. 열받는다 해서 을이 병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등기 말소를 청구를 못합니다. 다만 병은 아까 공범이라 그랬죠. 배임죄.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게 뭐죠? 범죄니까 이거 불법행위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데 등기 말소 청구를 직접 못 한다는 거죠. 다만 대의해서, 즉 을이 소유자 갑을 대의해서만 병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지문이 깁니다. 너무 길어요. 반사회적 이중매매에서 이렇게 계속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직접은 안 돼, 대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셔야 돼요. 직접은 안 돼, 대의는데, 등기 말소를 직접은 안 돼, 대의는데 이렇게 입버릇처럼 외우세요. 그리고 빨리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긴 문장 속에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장에서 읽으면서 연구하고 있으면은 뛰어가면 시간 부족합니다. 이해되었으면 간단하게 암기하는 방법을 개발하셔야 돼요. 직접은 안 돼, 대의는데, 직접은 안 돼, 대의는데 외우세요. 대리 행위에 의한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병이 본인인데 대리인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 행위에 의한 이중매매라 했으니까 이 대리인이 소유자 갑에 대해서 적극 권유를 한 거예요. 적극 가담을 한 거죠. 자, 이 경우 이게 반사회적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 행위일까요? 대리 행위겠죠. 병은 지금 집에서 자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대리인이 지금 한 겁니다. 적극 가담도 대리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사회적이냐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니까 절대무효죠. 무효의 효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제2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선이라도 이중매매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이거 맞는 얘기인데요. 판사의 질서에 해당해서 이 등기가 지금 무효인 거죠. 이 절대 무효인 상태를 다시 또 정의받았다 그러면 유효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에서 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효가 되는 거죠. 계속 전전돼도 계속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무에서 무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무예요, 이거는. 이중 매매의 법리는 이중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이것도 맞는 건데요.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중도금 잔금을 받고 인도를 해줬다면 갑은 을에 대해서 배신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병이 이러한 것을 적극 권유했다면은 이중매매 법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간단히만 알고 넘어가세요.